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 Q 채널의 큐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서의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8월 1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도를 기록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41도를 기록했죠. 그리고 올해 서유럽 지역에서는 섭씨 46도의 기록적인 초고온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고온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죠. 국지적으로 보면은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라니냐와 같은 이상 기후에 의한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보았을 적에는 지구 온난화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지구 온난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혹은 이견 혹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사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복사평형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죠? 복사평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구복사 에너지, 복사평형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물체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과 그 물체가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과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의 평형을 이룰 때 그 물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경우에도 위도에 따라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더 적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얼마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현재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은 섭씨 15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사 평형이 깨지게 되면은 온도는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가거나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을 살펴볼게요. 자, 지구 대기에는 이산화탄소라든가 혹은 수증기 혹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에 의해서 그리고 지구 대기와 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기가 없을 때보다 조금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온실 효과에 의해서입니다. 이 온실 효과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가 대기층에 다시 붙잡혀서 지표면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복사 평형점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죠.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 평형점은 지금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갑니다. 자, 우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보면은 달은 대기와 물이 없죠. 그래서 낮 최고 표면 온도는 섭씨 117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대기가 있고 그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로 인한 온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온실 효과는 지구
지구 환경 균형을 위해서 혹은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말하는 지구 온난화 혹은 온실가스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탄소 수지의 균형이 깨졌어요. 인위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탄소 수지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지난 200여 년간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사평형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높은 온도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러면 지난 40만 년간 지구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 볼게요. 40만 년 전부터 봤을 때 지구 대기에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180에서 300ppm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단 한 번도 300ppm의 농도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300ppm의 농도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0.03%거든요.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라고 배웠었을 겁니다. 이거는 언제적 얘기냐면은 1950년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 농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 농도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어요. 자, 실은 40만 년 전이 아닌 8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300ppm을 넘었었던 적은 없었어요. 300ppm의 농도를 넘어선 거는 이제 1950년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볼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산화탄소, 또 하나는 메탄.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지구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탄, 절대적인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보다 작지만 복사 강제력이 이산화탄소보다 28배가량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몇백억 톤만 배출이 되어도 이거는 이산화탄소 이제 수천억 톤에서 수조 톤의 효과와 같은 온실가스 효과, 자, 복사 강제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배출되었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해양 빙의 면적도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할 때 전 지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2배 정도,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3배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기온 상승이 2도로 나타나게 되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3도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도와 중위도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매 10년마다 북극 해양빙의 감소율이 3.5에서 4.1%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수면이 연평균 3.2mm씩 상승하고 있고 지금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지금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은 약 0.85도 정도가 상승한 상태예요. 그리고 온실가스 농도 아까 0.03%로 배웠던 분들 이제 그 상식 버리십시오. 2010년도에 이미 0.0385%, 즉 385ppm에 도달했고요.
작년에는 411ppm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415ppm까지도 기록했어요. 매년마다 지구에 있는 온실가스의 농도가 3ppm씩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증가하는 양도 지금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급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175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약 260년간의 세월 동안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은 2조 400억 톤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약 40% 정도에 해당하는 8,800억 톤은 대기 중에 그대로 쌓였어요. 그 8,80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바로 385ppm의 농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385ppm의 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매년마다 500억 톤 정도씩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어요. 535억 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금세기 말 앞으로 한 80년 정도 남았죠. 80년 정도 뒤에는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3.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약 2.3도 정도의 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나 문제되는 거 바로 이거죠. 온실가스의 배출량 보시면은 1970년도에서 2011년도, 즉 과거 200여 년 동안에 배출되었던 양보다 지난 40년간 배출된 양이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으로 인해서 해양에서는 산성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중에서 30%는요, 해양에 축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수의 산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0.11 정도의 pH가 감소했어요. 원래 산업혁명 이전 대비 8.179 정도였었던 pH가 지금은 8.069로 내려갔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약 0.33 이상의 pH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뭘까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발생했었던 사건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과거 지구에는 총 5번가량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것은 공룡 대멸종으로도 알려져 있는 백악기말 대멸종이었었죠. 6,5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공룡을 비롯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멸종했었던 생물의 종은 약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머지 30%는 멸종하지 않고 그 뒤에도 생존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공룡 대멸종조차도 역사적으로 발생했었던 페름기말 대멸종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페름기말 대멸종이 더 심각했던 멸종 사태예요. 이 당시에 지구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었다, 또 혹은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내려갔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요, 과학적인 증거를 살펴보았을 때 페름기말에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섭씨 6도가량 상승했어요. 그리고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골고루 올라간 게 아니라 고緯도와 중緯도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40도에서 위도 40도에서 80도 사이에서 온도 변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즉 10도 이상, 한 15도 이상, 20도 정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물에 녹아있던 산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압력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용해도가 떨어진다. 페름기 말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수온도 올라가요. 수온도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에 녹아있던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었어요. 여기다가 더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심각했던 것은 해수의 pH까지도 떨어졌어요. 즉 산성화가 나타났는데 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산성화가 진행되었느냐? pH가 0.6에서 0.7 가량이 내려갔어요. 자,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거 이번 세기 말에 해수의 pH가 어느 정도 내려갈 예정이라고 했죠? 0.33이라고 했죠. 근데 페름기 말에 어떻게 됐었다고요? 0.6에서 0.7가량 내려갔다고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위급한 상태예요. 어디서 멸종 사건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는 페름기 말에 벌어졌던 그 환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게다가 페름기 말 대멸종이 벌어졌던 이 당시에 6도의 기온원 상승 및 pH의 0.7 정도의 하강은 6만 년 가량의 시간 동안에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지구 역사에서 6만 년이라는 시간도 매우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사건은요, 페름기 말에 벌어졌던 사건의 100배 이상의 속도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나요? 자, 이로 인해서 페름기 말 당시의 지층에서는요, 철들이 그냥 검은색으로 나와요. 즉, 철이 산소가 없었다 보니까 철이 그냥 원래의 색깔인 검정색으로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그 결과가 어느 시점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3도 상승해서 대멸종이 벌어졌는지 4도, 5도, 6도 상승해서 벌어졌는지 그건 몰라요. 지금 우리는 3도 이상 상승한 이후부터는 정확한 임계점을 아직 모릅니다.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1.5도 및 2도 상승일 때 여기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각국의 목표는 현재 2도 상승 억제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도 억제가 목표예요. 우리나라도 기온 상승 2도 억제를 목표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도 억제일 때와 2도 억제일 때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구온난화 1.5도와 2도 상승의 1.5도 상승과 2도 상승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온 상승이 1.5도 상승할 때와 2도 상승할 때 해수면의 상승 높이 차이는 약 10cm 정도 차이가 나요. 10cm. 상당히 적은 차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10cm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1000만 명의 인구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무려 1000만 명이 10cm의 해수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
북반구 중위도 기준으로서 극한 고온 현상은요,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상승의 3배 정도로 나타납니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2배, 고위도에서는 3배로 나타나요. 즉, 예를 들어서 2018년도 8월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도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이번 세기 말에 3.2도가 상승할 경우, 그럼 지금과 비교했을 때 2.3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2.3도의 평균 기온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4.6도의 기온이 상승하게 돼요. 즉 극한 고온으로 따지게 되면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44.2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온도에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이런 온도가 계속될 경우는 죽어요.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40도의 온도가 초과되면 죽기 시작해요. 이건 동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자체가 상당히 재난적인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도 지구 온난화에서 곤충의 6% 정도가 멸종해요. 2도 상승일 때는 18%가 멸종합니다. 여러분들, 곤충의 6%라고 하면은요, 최소한 48,000여 종의 곤충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의 척추동물의 총 가지수는 48,000종이에요. 48,000종의 척추동물과 맞먹는 48,000여 종의 곤충이 1.5도 기온 상승에서 멸종합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0.6도가량의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면 48,000여 종 정도의 곤충들이 멸종하게 될 거라고요. 2도 상승일 때는 얼마? 14만 종 이상의 곤충이 멸종하게 될 겁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1.5도 기온 상승에서 8% 정도가 멸종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식물의 종수는 약 30만 종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가 멸종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만 4천 종 정도의 식물이 멸종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2도 상승할 경우는 식물의 16%, 즉 4만 8천여 종이 멸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전체 척추동물의 종류수와 맞먹는 식물종이 2도 상승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척추동물의 경우는 1.5도 상승해서 4% 정도가 멸종할 겁니다. 2도 상승일 경우에는 8% 정도가 멸종일 겁니다. 즉 1.5도 상승에서는 약 2천여 종의 척추동물이 사라질 것이고요. 8% 정도일 경우는 약 4천여 종의 척추동물이 멸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멸종이라는 것은 개체나 혹은 생물 군집의 집단 죽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태예요. 멸종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떠한 생물종이 자손을 단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싹 죽어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 지금 75억 정도의 인구가 있죠. 이 중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단 40여 명만 살아남더라도 그건 멸종이 아니에요. 자, 멸종과 특정 동물들의 집단 죽음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타날 거다? 네,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페름기 말에는 6도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 생물종의 82% 이상이 멸종했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 이후에도 멸종하지 않고 근근히 살아남은 생물종은 전체에서 18%밖에 안 되었어요. 자, 거기다가 또 1.5도 기온 상승 억제 시에 2도 상승에 비해서 한반도 면적의 7배에서 11.4배에 해당되는 영구 동토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구 동토층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이게 있어요. 메테인, 메탄. 아까 말씀드렸죠. 메탄은 뭐라고요? 이산화탄소보다 28배 이상의 복사 강제를 갖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이게 만약
1천억 톤 정도가 유출되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약 2조 8천억 톤과 맞먹는 온실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구 동토층에 적어도 수백억 톤 이상이 수백억 톤에서 수조 톤까지도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체말로 헬게이트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최대한 지켜내야 돼요.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1.5도 기온 상승 억제를 목표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2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가는 것도 너무 느슨하다고요.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도 기온 상승에 대비했을 때 산호초는 70에서 90% 정도가 감소할 거예요. 2도 상승일 때는 99% 감소입니다. 즉, 산호초가 살아남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2도 상승일 때보다 1.5도 상승일 때가 10배에서 30배 정도 더 생물종 보존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획량의 경우에도 1.5도와 2도 상승이 2배 차이가 나요. 그 이외에 물 부족 증가에 노출된 수천만에서 수억의 인구들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사실 지금 당장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줄여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급하게 줄여야 돼요. 그 다음 1.5도 이내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축해야 될 온실가스의 양은 2010년도 대비 45%입니다. 2010년도에 약 500억 톤가량의 온실가스가 전 세계에서 배출되었어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감축해야 될까요? 적어도 연간 225억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온실가스를 전력으로 감축해야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2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요. 그 목표에 따르면은 2014년도에 작성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에서는 원래는 2020년도까지 연 5억 4,300만 톤 배출을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 작년에 이미 7억 톤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 목표는 이미 달성 불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이 나왔어요. 그 수정 로드맵에 따르면은 조금 더 기한을 뒤로 돌렸죠. 2030년도까지 연 5억 3,600만 톤의 배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뒤로 후퇴했는데 과연 이 목표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목표도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정책으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연간 CO2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요. 2009년도까지는 6억 톤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6억 5,700만 톤으로 치솟았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6억 9,400만 톤에 도달했어요. 그 이후로는 더욱더 크게 증가를 해서 얼마까지 왔느냐. 2018년도 배출 추정량을 보면은 약 7억 3천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추정을 했냐면은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8년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하더라도 적어도 3,600만 톤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영을 했을 때는 최소 7억 3천만 톤이에요. 기타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화했는지 지금 이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 그런데 원래 2020년도까지 목표 배출량은 이거였었죠.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실제 배출량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심지어
벌어져요. 이렇게 목표량과 실제 배출량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들을 살펴보면은, 자, 정유, 석유, 화학 분야와 철강,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들은 전력을 제외했을 때 요만큼이에요. 약 2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철강 부분에서는 1억 톤 조금 넘고요. 정유, 석유, 화학 분야에서 약 8,300만 톤 정도, 그 다음에 도로교통 부분에서도 약 9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고, 에너지 부분에, 즉 발전 부분에서는 2억 3,751만 4천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주요 부문들, 이거 전체는 아닙니다. 주요 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은 약 5억 2,550만 톤 정도가 배출이 되었었어요. 2015년도 총 배출량은 6억 9천만 톤이었었어요. 요거는 그 중에서 일부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황 앞에서 살펴봤죠. 2020년도까지 목표 배출량이었었던 5억 4,300만 톤은 이미 틀렸습니다. 이미 못해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7억 톤을 돌파했으니까 안 돼요. 그렇다면은 2030년도까지 제시된 목표라도 달성을 해야겠죠. 연 5억 3,600만 톤의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발전 부분에서 얼마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1억 9,300만 톤. 사실 이 1억 9,300만 톤은요, 발전 부문과 난방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다 포함했을 때, 지역 난방 등을 포함해서 1억 9,300만 톤이에요. 순수한 발전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현재의 2도 상승 목표인 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과연 이 시나리오로다가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원래 예측량으로는 2030년도에 720테라와트시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예측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들의 효율을 개선해서 성능을 개선해서 에너지를 절감해서 실제 8차 목표에서는 626테라와트시 정도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626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별 2030년도의 CO2 배출량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거 좀 살펴보겠고요. 조금 더 분화해서 각 시나리오별 내용들을 검토해 볼게요. 자, 원래 2030년도에 발전 부분의 CO2 배출량 626테라와트시 정도를 생산했을 때 요거를 기가와트 년으로 기가와트 이어로 바꿨을 적에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71.46 기가와트 이어입니다. 자, 이 71.46 기가와트 이어라는 건 뭐냐면은 약 71.46 기가와트짜리 발전 설비를 1년 내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100% 가동했을 때에 생산되는 전력량을 말해요. 71.46 기가와트 이어가 바로 625.9 테라와트 시와 같은 전력량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이에 따르면은요. 먼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에서 이거는 원자력 발전을 싹 다 없애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래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30%였습니다. 그 30%를 재생에너지로 채웠을 때,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은 지금보다 좀 줄이도록 하죠. 지금 40%가 넘어요. 40%가 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30%로 줄이고, 그리고 LNG 화력 발전의 비중을 40%로 늘렸을 때 그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 이겁니다. 2015년도에 2억 3,751만 4천 톤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 없이 가면은요. 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는 도리어 크게 늘어나요. 즉 목표 달성 완전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현 정부가 세운 또 다른 에너지 계획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따를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르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을 현재 30%에서 약 24%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LNG 화력발전소의 비중은 약 19%,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석탄 화력발전소의 비중도 지금보다는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작년에요. 42%인가 45%까지 치솟았어요. 석탄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그거를 어쨌거나 줄이겠다는 목표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갈 경우에도 2030년도에 CO2 배출량의 예측치는 자그마치 2억 4,790만 톤, 약 2억 4,800만 톤이 돼요. 2015년도에 2억 3,700만 톤 정도였었죠. 근데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 달성 또다시 실패해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물론 장기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와 LNG 화력발전소의 효율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게나마 발전 양당 CO2 배출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한 감소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시나리오 3.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을 지금보다 조금 늘리자. 지금보다 늘리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자 이겁니다. 재생에너지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20% 정도로 올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보다 한 5에서 6% 정도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비율이 35% 정도가 돼요. 이러한 비율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슈화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신한울 3, 4호기, 이거 최신형 원자로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효율 좋은 최상위 최고급 원자로예요. 요 신한울 3, 4호기 두 개를 원래 계획대로 건설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은 잘 정비해서 20년간 계속 운전을 했을 때 35.5% 정도까지 비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약 5에서 6% 정도까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1억 8,437만 톤. 원래 목표 1억 9,300만 톤이었죠. 초과 달성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조금 올리는 것만으로 목표 달성 성공이라고요. 그리고 2040년도, 205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배출량은 더 많이 줄여야 돼요. 2040년도에는 1억 9,300만 톤보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어쨌거나 더 내려가야 돼요. 2050년도에는 그보다 더 내려가야 되고, 우리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도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바꿨을 때,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릴 때, 즉 신한울 3, 4호기 포함해서
신규 원전을 8기 정도 건설했을 때 원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은요. 신한울 3, 4, 5기를 포함해서 총 6기를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영덕의 2기, 신한울 3, 4, 5기 등을 포함해서 총 6기 정도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다가 한 2기 정도를 추가한다고 가정을 할 때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이것도 바꿀게요. 45%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 이렇게 잡고 역시나 재생에너지도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늘려서 20% 정도로 만들었을 때 20% 정도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대신에 석탄화력 발전소는 과감하게 줄여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1억 4,833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할 수 있죠. 자, 2040년도가 되면은 2030년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의 양을 줄여야 돼요. 더 적게 배출해야 돼요. 1억 9,300만 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 배출돼야 되는데 만약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석탄의 비중을 지금보다 조금 줄이는 정도 대신에 천연가스의 비중을 좀 늘리고 태양광과 풍력은 30%로 갈 경우 즉 원자력 발전소는 완전히 배제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거의 3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요. 이거는 완전 목표 실패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였을 때, 즉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55% 정도까지 늘리고 그리고 석탄과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는 둘 다 줄이는 거예요. 지금은 20% 정도입니다. 작년에 한 26%까지 갔었거든요. 이걸 줄여요. 그리고 석탄도 현재 40 몇 %에서 10% 수준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똑같이 20%로 크게 늘리자. 이렇게 갈 경우 합계 1억 1,089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30년도 목표는 1억 9,300만 톤이었었죠. 그죠? 그러면은 2040년도에는 더 줄여야 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 맞겠냐고요. 자,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굳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 정도로 묶어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20%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확대하기는 힘들어요. 거의 한계점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합쳐서 20% 정도를 만들면은 나머지는 사실 수력이나 바이오매스 정도를 이용해서 한 추가로 한 5% 정도까지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잘 간다면은 25% 정도의 재생에너지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확대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2040년도에도 현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에 따라서 에너지 믹스를 조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2억 6천만 톤 정도가 돼요. 이거는 목표 달성 실패죠. 그죠? 2015년도에 2억 3,700만 톤이었는데 이걸 늘려버리면 안 되죠. 사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느냐면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초미세먼지에 의한 위험성은 온실가스 자체에 의한 위험 요소보다는 오히려 비교가 안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 요소의 실체는 결국 온실가스 그 자체에 있어요. 미세먼지에 의한 위험도는 그냥 부수적인 위험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주력해야 될 건 온실가스를 줄이자. 온실가스를 줄이면 결국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배출량도 줄어들게 되니까요. 이는 사실 중국에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을 상대로 해서 초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이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통용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미 의무화되어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줄여라 라는 압박으로 들어갈 때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현실적인 감축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문제가 사실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가지고 있어요. 간헐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를 생산했다가 생산하지 않았다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3.5시간밖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는 조금 더 높은 비율이라서 하루 평균 한 5시간 정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나머지 20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얘들이 전기를 전혀 생산하지 못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발전원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되죠. 어느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만약에 원자력 발전도 빼고 석탄 화력 발전도 뺄 경우에는 결국에는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천연가스에. 그런데 LNG 화력발전소 정상 가동할 경우에는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분명히 적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때는 1kWh 전력 생산당 781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가스는 500g 정도. 실은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한 300g 정도까지도 배출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적죠.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서 석탄도 사실은 최신 기술 적용하면 660g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쪽이 훨씬 적죠. 정상 가동할 경우 이렇다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맞추다 보면은, 즉 태양광 발전이 구름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전기가 생산됐다가 멈췄다가, 즉 전기 생산이 0에서 100% 사이를 심각하게 오가게 되면은 가스 화력 발전소를 급하게 가동했다가 급하게 껐다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LNG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은 이건 좀 과거 자료이고요. 최신 자료에 의하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의 거의 3배까지도 배출이 돼요. 마치 자동차의 경우에도 급가속, 급정지를 반복하면 연비가 나빠지잖아요. 연비가 나빠지면은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나고 기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발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LNG 화력 발전소도 급가동, 급정지를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겠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서 백업 전원으로 들어가는 LNG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이걸 재평가해야 돼요. 이걸 재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살펴봤던 또 다른 문제, 전력 생산이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태양광과 풍력이 둘 다 전력 생산이 제로에 수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독일의 경우 2015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전체
전기 세 설비 용량과 맞먹는 수준의 태양광 설비와 풍력 설비가 설치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독일에서조차 한 5일 정도 태양광과 풍력 모두 전력 생산이 제로였던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태양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해요. 그렇다면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았을 적에 어떤 분들은 재생에너지로 100% 가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양모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 그분들은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쓰는 전기의 양이 이 정도거든요. 이건데 이거 배터리에다가 저장하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900조 원 들어가요. 900조 원. 이거 저장하기 위해서 하루치 전력 저장하기 위해서 900조 원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내내 전기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7 해야지. 얼마가 돼요? 우리나라 1년 GDP 총액이 1700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전기 저장하다 하자고 이 짓 하면은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하여튼 100% 재생에너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좌하간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도까지 현재보다는 최소 1억 5,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합니다. 원자력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한 상태로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온실가스는 못 줄인다고요. 도리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줄이자면은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확대하는 게 맞아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자력도 확대, 재생에너지도 함께 확대. 이렇게 해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요.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가장 중대한 환경적 위험은 방사선 피폭이나 원전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추후에 다루겠지만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심각한 사태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 자체입니다. 지구온난화는요,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체들이 멸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에너지의 믹스를 선택해야 될까요? 모든 에너지들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에너지의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시키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술 발전과 함께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혹시 강의 중간중간에 궁금했던 내용, 그리고 혹은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